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최상위권 도약을 위한 예비고일 국어 설명회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될 김종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면 2등급이 나온다. 1% 상위 1%로 공부해야 1등급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설명회가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시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좀 최대한 빠르게 오늘 끝내는 것을 목표로 10분, 15분 이내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은데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기억에 잘 안 남더라고요. 오늘 제가 만약에 학부모님들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고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국어의 어려움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국어의 어려움 사이의 간극차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학부모님들은 국어가 뭐 그렇게 어렵나? 한국인인데? 그나마 요즘에는 학군지를 중심으로 국어가 어렵다라는 내용들이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가 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학생들 눈높이와 시선에서 국어가 왜 어렵고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를 좀 이해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문해력이라는 단어는 10년 전부터 굉장히 핫한 단어죠. 서점에 가서 문제집만 보더라도 문해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박혀있는 책들은 수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문해력 저하 현상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뉴스 헤드라인을 따온 건데 문해력 부족은 수업 흥미도 저하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비판적 사고의 결여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다양한 교수님들이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부모님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요즘 애들만 문해력이 그렇게 문제일까? 정말? 저는 국어는 원래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국어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수능 문화, 비문학, 문법 문제를 풀어보면 바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40대, 50대, 30대, 20대 성인분들 100분 앉혀놓고 수능 국어 한번 풀려보면요. 대부분이 50점에서 60점 나올 겁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어를 만만하게 봤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 지점이 바로 국어 공부의 시작이 되고 왜 국어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족하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적었는데 부족하지만 고등국어 자체가 원래 수준 높은 문해력과 사고력과 추론력을 요구하는 과목이에요. 수능 지문을 풀어보면 바로 체감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능 지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이에요. 제가 이제 유인물도 드렸으니까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지금 5초 정도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해 오늘 강의하고 싶은 건 아니고 쉽지 않구나, 좀 막막할 수 있겠구나 느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시거든요. 우리 그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현대시는 참 쉽죠. 근데 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30대가 되고 나니까 시가 좀 읽혀요. 스크린도어에 있는 시를 읽으면서 가끔은 감동도 받아요. 10대 때는 그런 거 없죠. 뭘 감동을 받습니까? 어렵죠. 뭔 주제일까요? 이 현대시는 대체 백석의 시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원래 고전시가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 쓰여졌던 시들입니다. 쉬운 시를 가져온 거예요. 정철의 반동별곡 이런 거 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셨죠? 네. 얘는 쉬운 정도의 고전시가입니다. 영어 지문입니다. 네, 영어 지문을 번역해왔습니다. 이 밑줄친 문장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될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려면 이 질문이 지금 논리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찾을 수 있겠죠. 영어면 더 어렵겠지만 한국어여도 어렵습니다. 물건의 일대기를 암시하는 의인화된 은유를 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술의 생애주기에 대한 관례적인 이해가 기술의 획득부터 가정에서 그것의 폐기에 이르기까지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한다는 점을 적절히 강조한대요. 사회 문제입니다. 그나마 사회나 과학은 암기 과목이기는 하지만 단순 또 암기 과목은 아니죠. 어쨌든 지문을 뚫어내야 되는 문해력을 요구하는 과목입니다. 요즘에는 수학적 문해력 이런 얘기들도 핫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제가 썸네일들을 몇 개 가져왔어요. 수학적 문해력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저런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학생들이 이런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런 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점 A와 원 C 위에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원 C와 만나서 생기는 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점 A와 원 C 위에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원 C와 만나서 생기는 현이 뭘까 대체? 국어 능력이 떨어지면 이런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 제가 학생들을 그래도 10년간 만나보면서 느낀 거는요. 평균이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해력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읽기가 약해지는 학생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위권 아래의 아이들은 약해지고 있어요. 중상위권 이상의 아이들은 점점 잘하고 있는 게 국어입니다. 제가 정말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거를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문해력이라고 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치는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고 측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한 60에서 70% 정도에 해당하는 중위권과 중하위권 아이들의 평균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상위 30%의 아이들은 제가 국어를 공부하던 고등학생 시기보다 훨씬 더 잘해요. 실제로 수능 국어는 1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15년쯤 됐는데 15년 전만 해도 풀만 했거든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근데 요즘에는 기괴해요. 많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결정적 착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 국어 A인데 중학교는 시험 범위가 매우 좁죠. 외부 지문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선덕중, 방학중, 신방학중, 신도분중 다 없습니다. 그나마 신방학중은 아주 조금 있습니다. 중학교 시험범위 평균과 고등학교 시험범위 평균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중학교 때 국어 시험범위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고등 시험범위고요. 근데 고등학교도 워낙에 학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상계고 같은 경우에는 한 3배에서 4배, 선덕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배 이상입니다. 중학교 때 시험범위의 10배 이상입니다. 네. 수행평가 보정 현상이 발생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아이 70점이거든요. 근데 수행평가 점수 거의 안 깎잖아요. 중학교 때는 총점은 90점을 돌파해서 A를 받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학교 때 성적이 70인데 1학기 성적은 A가 나옵니다. 실력 최상위가 아닐 수 있어요. 중학교 때 A를 받았다는 게.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국어 A를 받은 비율이 전국 평균으로 28%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학교별로 매우 다릅니다. 신방학중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국어 A 비율이 10%가 안 돼요. 근데 신도공중 같은 경우에는 45%가 넘어가거든요. A를 받은 학생이. 100명 중에 50명은 A를 받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근데 고등학교는 깔끔하죠. 고등학교는 그냥 상평이잖아요. 내신은 그냥 10% 안에 들어야만 1등급이고 수능은 4% 안에 들어야 1등급입니다. 그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 한 30% 정도의 아이들이 A를 받았을 텐데 그 30% 아이들 중에 딱 3분의 1만 내신, 고등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중학교 때 A를 받았던 학생들 중에 3분의 2는 2등급이나 3등급으로 하락해야 하는 운명이 처해졌어요. 수학적으로 너무 당연한 그냥 결과이고 현상인 거죠. 내신은 그나마 낫습니다. 내신은 그래도 A를 받은 애들 중에서 3분의 1은 고등 내신에서 1을 받아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4%가 1등급 컷이기 때문에 86%가 2등급 밑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통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좀 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이제 고등학교 비문학에 출제되었던 지문의 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쉽지 않죠. 순자가 생전에 그를 실존적 대상으로 조우하여 그 인성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더라면 인간 본성의 악을 규정한 그의 이론적 존재는 필연적으로 해체되거나 적어도 근본적으로 제고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걔 착한 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네. 수능 국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표준 점수 변화 혹시 보는 방법 아시나요? 이제 수학이 표점이 125고 국어가 139라는 거는 원점수 기준이 아니라 표준 점수거든요. 표준 점수라는 거는 그 해 시험 난이도를 반영해서 어려운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은 애들은 점수를 더 주겠어 하는 게 표점입니다. 그래서 원점수는 이제 그런 난이도까지는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매년 표점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시면 그 해의 킬러 과목이 이 과목이었구나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25년 최근까지의 표점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국어, 수학이 퐁당퐁당 하잖아요. 근데 이게 2015년 이전까지는 없던 현상입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무조건 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수학이 그냥 무조건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2015년 이후로 퐁당퐁당으로 평가원에서 마치 학생들을 조련해내듯이 국어 하루 어렸으면 다음 연도에는 수학이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해력은 앞으로 합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수행평가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고교학점제 이후로 그런 거죠. 이런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포괄한다면 그건 결국에 문해력인 것 같아요.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들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학생들이 이제 그 입시 커뮤니티에서 막 하소연하는 내용들입니다. 수학, 영어는 1등급, 2등급이 나오는데 국어 4등급 나오는 애들, 이과형 인간이죠. 이런 애들 너무 많습니다. 국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재능이에요, 재능. 언어적 재능이 있거나 어렸을 때부터 텍스트 좀 접할걸. 고3이 돼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국어는 그냥 재능충 과목인 것 같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국어만 삼키면 퇴학할 수 있는데 수능 과목 중 국어가 가장 재능빨이다. 저는 요 글을 올린 학생 되게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1, 2년 만에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과목이냐? 아니다. 수능 과목 중 가장 오랫동안 공부한 과목이 국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문해력의 시작은 사실 초등학교 때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 발전은 중학교 때 그리고 완성은 고등학교 때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국어학원에 안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돼서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아이들의 하소연이고요.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짤방이에요. 보통 학생들은 열심히 국어를 풀고 3등급이 나옵니다. 고정 1등급은 딸깍딸깍. 이게 답 아님? 진짜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때부터 쭉 올라온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국어가 진짜 국밥 과목인 것 같아요. 뭔 말이야? 했더니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든든하게 점수가 나와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아이가 진짜 공부를 안 한 건가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그 누적된 공부량이 있는 거예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국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난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신 난도를 높이거든요. 그럼 처방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최소 요거는 좀 해보자. 제가 두 가지 처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문해력 상승의 마지막 기회는 중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문해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외울 거 외워서 시험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때 문해력 좀 올라간 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두 번째로 고등 진학점 문법이랑 어휘는 무조건 끝내놓고 가라. 문학이랑 비문학은 정말 문해력과 관련된 애기 때문에 실력을 올리는데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문법이랑 어휘만큼은 2달 특강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국어 문법과 고등학교 때 국어 문법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영어도 똑같잖아요. 영어 중학교 때도 투부정사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투부정사 배우죠. 가정법은 맨날 배우고 현재 완료 맨날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열심히 배워도 또 학생들 머리에 얼마나 남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문법이랑 어휘만큼은 1회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절대 못합니다. 저도 일반고도 가르치고 특목고도 가르치지만 일반고, 특목고 다 고등 내신 준비하느라 진짜 바빠요. 어휘 준비 절대 못합니다. 어휘 문제집 서점 가면 좋은 거 너무 많습니다. 제 수업 때도 당연히 사용하고는 있지만 제 수업에 꼭 듣지 않더라도 어휘 문제집은 한 달에 하나씩 끝내줘야 돼요. 최소 2달에 하나씩. 좋은 문제집 너무 많거든요. 약간 내신형 수업이죠. 매화를 꺾어낸다 했을 때 매화가 갖는 의미가 뭐냐. 객관적 상담을, 화자의 군신, 인과 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내신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해력, 즉 사고형 시험을 우리가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시험 공부법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국어 공부가 조금 충실하지 않았던 학생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만나게 됐을 때 일반고 기준입니다. 2등급까지는 진짜 맞춰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공부를 정말 안 했던 애여도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2등급까지는 제가 맞춰줄 자신이 있어요. 근데 2등급이면 그래도 33%니까 사실은 학원 다니면 그래도 그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11% 정도 되는 2등급짜리 애가 그 9%, 10%짜리 1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작은 간격의 차이가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작은 미세한 차이거든요. 근데 쉽게 뚫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신형 암기식으로 중학교 내내 공부했던 학생이 고등학교 내신은 이제 사고형 시험으로 바뀌거든요. 살짝 수능식이 들어온단 말이죠. 고등 내신은 1등급 받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과 수업하는 어떤 방식들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 안목과 눈을 길러야 국어를 좀 패턴화시킬 수 있고 구조화시킬 수 있다. 국어 영역이 경마식 보도가 뭔지 설명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결국에 안목을 길러야 체계화된 지식이 되고 강사의 지식이 아니라 학생이 발견할 수 있는 시험 현장에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체계적으로 학습 관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체 교재
추가학습, 단독방, 1대1 시스템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뭐 하고, 특히 뭐 학부모님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한 명당 한 2, 30분 정도씩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의 한 학기 동안의 총평 모습, 태도적인 면이라든지 과제를 할 때 습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주요 오답 유형, 그 다음에 보완 요소, 어떻게 앞으로 처방을 해나가야 할지, 학습 계획 이렇게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든요. 좀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가르쳤었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후기입니다. 이 학생은 이제 국어가 진짜 재밌어졌다. 저한테 항상 말하는 친구고요. 저도 이제 국어를 나름대로 좀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이 친구는 제 수업에 너무 빠져들어서 국어가 진짜 재밌어졌다. 이런 얘기해서 너무 기뻤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선생님이 그냥 너무 열정적이어서 나도 그냥 따라가게 됐다. 열정을. 이런 얘기 하는 학생입니다. 이 친구도 가장 재미있는 국어 수업이었대요. 열정적인 선생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수업이 재밌다, 재미있으시고 친절하다. 굉장히 친절하게 합니다, 학생들한테. 왜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소화하기 힘들 수 있는 좀 뭐랄까, 약간 팩폭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릇이라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벌써 1학기는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 사실은 여름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11시에서 2시 수업이고요. 여름 특강이 이번에 이제 6주 강의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문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중1, 중2, 중3 때 배웠던 문법을 싹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에서 11월은 2학기 내신 주간 때는 중학교 내신을 좀 다뤄주고요. 학교별로. 그 다음에 비내신 주간일 때는 정규 수업, 그러니까 문학, 비문학, 어휘 위주의 수업입니다. 내신과는 조금 별개예요. 그리고 이제 11월부터는 그냥 완전히 고등 국어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2학기 때만 해도 그래도 중간고사 같은 걸 보는 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11월 정도부터는 이제 시험을 안 봅니다. 중학교 3학년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고등 국어 프리윈터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 고1로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여름 특강 세부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6주간의 코스고 6주 동안 이제 뭐 배우는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6주간의 여름 특강은 그냥 문법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 이 품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학생들 100번 가르쳐도 모르는 애들은 절대 끝까지 모르는 게 품사잖아요. 한 번은 잡아야 되거든요, 진짜 제대로. 뭐 저한테 배우면 무조건 잡힌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수업을 하고 있고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